안녕하세요. 순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SNS를 열심히 하시나요? 저는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그렇고 마치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경쟁에 놓이는 것 같아서 별로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SNS가 아니더라도 자기 자랑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해외여행을 다녀왔는지, 내가 얼마나 비싼 명품을 샀는지 자랑하며 나는 멋있게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마음이 공허한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타인의 인정으로 자신을 채우려 하는 것이죠. 만약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쫓고 있다면 이제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멋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로 결정됩니다. 오늘은 파리의 심리학 카페, 이 책을 읽으며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워보려 합니다. 저자는 프랑스 파리에서 심리학 카페를 열어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인생을 상담해 주었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고민만을 추려 책을 펴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속의 공허함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멋진 스포츠카가 도로 위를 질주합니다. 지나가던 행인과 운전자들의 이목이 주목되고 모두가 부러운 시선을 던지지요. 자동차가 품격 있는 호텔 앞에 서자 세련된 양복을 입은 남자와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자가 매혹적인 눈빛으로 남자를 응시하고 그의 시선은 잠시 카메라에 머뭅니다. 이내 광고는 이렇게 말하는 듯 하지요. 이 차를 사라. 그러면 인생이 바뀔 테니.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런 광고를 접합니다. 바비 인형 같은 몸매에 얼굴에는 잡티 하나 없는 여자들과 탄탄한 근육을 자랑하는 남자들이 온갖 명품과 최신 유행 아이템을 들고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내 인생은 무언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사회가 정해놓은 이상적인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다그치고 이에 다다르지 못하면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 위해 사는 인생은 그만두라. 아르델은 요즘 들어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슬슬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주변 사람들은 내심 결혼을 통해 그녀가 한 남자와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는 것 같다고 했지요. 목수가 되고 싶던 위베르는 꿈을 접었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걸어온 길 그대로 국립고등공예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지요. 라파엘은 최근 극단적인 다이어트에 들어갔는데 과체중인 사람들이 취업에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니 취향에 맞지 않는 요란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이유는 그저 유행하기 때문이지요. 비르지니는 주기적으로 인기가 좋고 유명한 이비자로 바캉스를 떠나곤 하는데 사실 그녀는 어린 시절을 보낸 브르타뉴의 작은 시골 마을에 더 가고 싶어 한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루해할까 봐 이쯤에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획일화된 모델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워야 하고 날씬해야 하고 유행을 따라야 하며 그럴듯한 직업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가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추천하는 여행지, 누구나 꿈꾸는 휴가지로 정기적으로 여행을 해야 한다고 믿는 거지요. 난 저걸 가지지 못했으니 내 인생은 실패야. 분명히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모델을 만들어 그에 따라 자기 인생을 필사적으로 맞춰가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기 딱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악의 굴레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곤 하지요. 당신의 현실이 불만족스러운 이유. 인생은 화면 너머 SNS 세상이나 광고와는 다릅니다.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많은 것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하고 불만족과 좌절을 안겨줍니다. 언뜻 본 완벽한 삶에 올라서기 위해 우리는 현재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아등바등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물론 이런 성공을 향한 꿈이 모조리 쓸모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조각 꿈을 품고 있지요. 종종 그 꿈이 도달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곳으로 나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 설레고 충만한 방식으로 미래를 그리도록 도와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저 사회가 정한 꿈에 맞춰 내 인생을 밀어넣는 것은 멈춰야 합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 꿈을 꾼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꿈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해 직접 부딪혀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불운을 겪기도 하고 피하고 싶은 현실을 마주하기도 하겠지요. 인생에 정해진 길은 없으니 완벽한 삶이라는 덫에 걸려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도 자신만의 꿈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실험 얘기를 해볼까요? 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한 코미디언의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로 크게 그려진 티셔츠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옷을 입은 다른 5명의 학생들과 잠시 동안 의자에 함께 앉아 있도록 했지요.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은 참가자들은 얼굴이 빨개지고 식은땀이 날 정도로 부끄러워했어요. 실험이 끝난 뒤 참가자에게 당신의 촌스러운 옷차림을 눈치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함께 있던 학생들의 50%가 자신을 기억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옷차림을 기억한 사람은 10%도 되지 않았어요. 참가자들은 실제 이상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모습에 주목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의 행동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나에 대해 무척이나 관심이 많을 뿐이지요. 어쩌면 이 사실은 당신을 슬프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타인에게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은 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강렬한 욕망이니까요. 그러니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사는 것은 그만두고 타인의 삶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봅시다. 여태껏 너무 많은 시간을 거울 앞에서 보냈다. 세실은 제가 실제로 본 여자들 가운데 가장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170cm가 훌쩍 넘는 키에 날씬한 몸매, 우아한 얼굴은 배우 같았고 언제나 고급스러운 옷과 구두, 스카프로 멋을 내어 흠잡을 구석이 없었지요. 그녀의 아름다움은 타인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해서 그녀가 심리학 카페에 오는 날은 분위기가 화사하게 살아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그녀만큼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예뻤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에서 세시를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다이어트를 계속해왔습니다. 거식증과 폭식증을 오가는 식이장애로 고통을 겪고 난 그녀는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체력 저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평소 일에 집중하지 못해 회사 생활도 엉망이었지요.
또 그녀는 20살 때부터 거의 매년 성형수술을 받아왔습니다. 콤플렉스였던 코를 조금 손보자는 마음에서 시작된 성형수술은 점점 중독되어 갔습니다. 수술 직후엔 예뻐진 느낌이 들다가도 곧 부족하고 못난 부분이 눈에 띄어 수술을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세실은 수술 부위에 후유증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전전긍긍하느라 언제나 마음이 편치 않았고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어도 성형 사실을 들킬까봐 관계가 깊어질만 하면 헤어지곤 했습니다. 또 늘 유행에 걸맞은 옷과 신발을 사느라 빚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우 아름다웠지만 그녀는 예쁜 얼굴을 하고서도 자신감을 되찾지 못한 채 늘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심리학 카페를 찾아온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어릴 적 꿈은 바비 인형이었어요. 가느다란 허리와 긴 팔과 다리를 가진 사람이요. 세상에나 사람이 아닌 인형을 꿈꾸다니요. 세실은 실현 불가능한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 씨름하느라 자신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세실의 경우는 당장 치료가 필요합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녀만이 이런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세실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미디어에 등장하는 배우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누구보다 자신의 결함을 찾는데 앞장섰습니다. 팔자 주름만 없으면 더 젊어 보일 텐데, 코만 오뚝하면 더 매력적일 텐데, 살만 빼면 더 예쁠 텐데. 그들은 매일 거울을 들여다보며 이상적인 아름다움과 자신을 비교하고 불만족스러워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모두 외향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숭배가 지나친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 속의 주인공이 아닐까요? 성형과 명품이 인생을 바꿔주지 못하는 까닭. 우리 사회는 왜 이토록 지나칠 정도로 외향적인 아름다움을 중시하게 된 걸까요? 현대 사회는 모든 게 빨리 돌아갑니다. 기술과 지식도 금방 쓸모없어지고 이직이나 이사가 잦으니 인간관계도 오래가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에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한 사람을 이해하고 평가하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너무도 짧지요. 이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성격이 아니라 외모나 옷차림처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들 뿐입니다. 또 모든 게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뿐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자신의 겉모습에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나만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일보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말을 통해 나를 증명하는 일이 우선시 됩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미디어 속 배우처럼 자신의 겉모습을 바꾸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명품을 사서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외적인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데에는 사회적인 원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이 강하거나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가득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성형수술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변신 환상에 의지하는 것이지요. 단 한 번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환상 말입니다. 동화에는 이런 변신 환상을 다루는 내용이 많습니다. 계모와 언니들의 구박을 받다가 한순간에 왕자와 결혼하게 되는 신데렐라, 왕자의 키스를 받아 마법에서 깨어나는 백설공주, 천대받던 새끼오리가 멋진 백조로 변신하는 미운오리 새끼. 동화 속 주인공들은 노력을 통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저 원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호사를 누립니다. 이런 동화는 사람들에게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보다 환상을 꿈꾸게 하지요. 좀 더 예뻐지고 멋있어지면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요. 프랑스에서 멋이란 어떤 삶을 살았는가로 결정된다.
성형수술을 해서, 살을 빼서, 좋은 차를 사서, 비싼 옷을 입어서 인생을 한 번에 바꿔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방법들이 가능하다면 저를 만나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결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법이지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유행은 우리가 쫓아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합니다. 좋은 차를 사면 더 좋은 차가, 최신 유행의 옷을 사면 또 다른 신상품이, 비싼 명품을 장만하면 더 비싼 명품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건드려 새로운 것을 사게 합니다. 다이어트와 성형에 돈을 쓰도록 부추기기도 하지요. 그러니 우리는 외모를 가꾸는 방법만으로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새롭게 등장하는 아름다움과 비교하면 내 자신은 언제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외모만을 중시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내가 나를 소외시킨다는 점이지요. 쉽게 말해 내 몸을 마치 나와 다른 개체인 것처럼 자신의 것으로 느끼지 못하고 물건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 이론가 파울 쉴더는 신체 이미지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기본 구성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즉,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자아의 원초적 구성 요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체를 나와 분리하고 이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면 당연히 자아는 흔들리고 자긍심 역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기 몸을 미워하는 이상 자기 자신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겉모습은 내면의 공허함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없습니다. 내면의 공허함은 자기 삶이 중요하고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확신을 얻게 될 때에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외모 가꾸기는 우리의 자신감을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면의 가치와 외적인 아름다움을 분리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 아인슈타인은 어설픈 외모를 언급하며 자신에게 조롱 아닌 조롱을 보내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용물보다 포장지가 더 좋다면 그거야말로 슬픈 상황이 아니겠는가. 포장지는 내용물을 돋보이게 하고 선물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여줍니다. 그러나 선물 없는 포장지는 무가치하지요. 포장지는 제 역할을 할 때에만 그 아름다움이 빛나는 법이니까요. 패션 잡지 보그의 전 편집장은 유행이란 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멋이란 사람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지요. 이 나이가 되어 주위를 둘러보니 외모는 무척 우아하고 아름답지만 이야기를 나누면 지루한 사람들이 있지만 아름답지 않아도 은근한 매력이 돋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단단하게 다져오며 자기만의 독특한 무언가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지요. 이런 탄탄한 내공이야말로 쉽게 살 수도 따라할 수도 없는 자기만의 멋이 됩니다. 오래가는 멋은 결코 외향적인 아름다움에서 비롯되지 않는 법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종종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일주일 내내 한시도 쉬지 않고 약속을 잡거나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지는 해야 할 일들을 일정에 채워넣기 바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능력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인생을 보람차게 사는 것 같아 부럽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들처럼 바쁘지 못한 내 삶이 왠지 초라해 보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빈둥거리면 안 돼. 미뤄온 영어 공부라도 빨리 시작해야 해. 운동도 시작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조바심이 나고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은 초조함이 온몸을 감쌉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외롭고 불안해지지요. 남들은 애인이든 친구든 잘만 만드는데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하고 어딘가 모자란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쩌면 바쁨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마치 바쁘지 않은 삶은 가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로 꽉 찬 삶이 꼭 좋은 삶은 아니다. 카페를 찾아온 카티아는 바쁜 인생을 사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늘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녀를 두고 친구들은 에너자이저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달력에는 봉사활동, 쇼핑, 요리교실, 영화 감상 등 매일 저녁 다양한 일정이 있었고 주말마다 다른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지요. 게다가 그녀는 연애에서도 화려한 경력을 자랑했습니다. 17살 때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한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옆자리를 채우고 떠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몇 명이나 사귀었는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이런 생활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카티아는 심리학 카페를 찾았습니다. 전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가 없어요. 옆에 누가 없으면 공포에 질릴 정도예요. 늘 저한테 관심을 쏟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웃기는 건 한 달 이상 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걸 줄 수 있을 정도로 상대에게 빠져들다가도 금세 식어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저도 이런 제가 한심해요. 하지만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운걸요.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을 참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녀는 자기 고민을 얘기하면서도 초조해했습니다. 상담이 끝난 뒤에 있을 약속에 늦을까봐 불안했던 겁니다. 그녀는 계속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카티아는 한시도 쉬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옮겨가며 연애를 했던 방식대로 자기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빡빡한 일정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는 나의 물음에 카티아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시간 낭비잖아요. 바쁘게 살지 않으면 제 인생이 헛되이 흘러버릴 것 같은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카티아처럼 조금도 쉬지 않고 너무 많은 약속을 만들거나 할 일들을 이어가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을 쓸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진짜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따질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카티아는 분명 의미 있고 보람찬 삶을 꾸려가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바쁘게 살면 살수록 마음이 더 공허해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고독의 시간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카티아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대부분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자꾸 약속을 잡거나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사회가 혼자 있는 시간을 고독이나 외로움이라는 부정적인 감정과 연관지어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마치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나 벌거벗은 존재로 느끼게 합니다. 그런 느낌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고 강박적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빈칸을 채우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종교 철학자 폴 틸리히에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은 두 가지 외로움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째는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인 론리니스고 둘째는 혼자 있는 시간이 즐거움인 솔리튜드입니다. 솔리튜드란 혼자 있는 시간에 나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내적 공간을 적극적으로 가꾸어 보다 창조적인 상태로 도약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시기를 그저 황폐한 시간이나 무언가로 채워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충만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보는 시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은 타인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튼튼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남들과 잠시 떨어져 있을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할 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을 파괴하지 않고 질식시키지 않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늘 적당한 쉼표가 필요하다. 한편 인생의 빈틈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앞서 말한 외로움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안감이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조차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카페 단골 손님인 마거릿과 사만다의 경우가 그랬지요. 언젠가 그들이 아이들에 대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클로에는 수요일마다 뭘 해요? 10시엔 승마 연습이 있고 그 뒤엔 2시간 동안 영어 말하기 과외를 해요. 오후 4시에는 댄스 수업을 듣고 6시 반에 집에 돌아오면 바로 학교 숙제를 하고요. 태호는요? 태호는 글쎄 아무것도 안 하겠다지 뭐예요. 그래서 내가 대신 축구랑 피아노를 등록시켰어요. 아무래도 태호도 영어를 시켜야겠는데요. 난 태호가 빈둥대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자신이 부모로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아이들에게 조금의 숨통도 트여주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하게끔 강요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다른 아이들보다 내 아이를 더 바쁜 사람으로는 만들 수 있겠지만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일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아 자기 힘으로 수행해 나가는 과정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부모가 대신 채워놓고 간섭하게 되면 아이는 점점 더 수동적이게 되고 어른이 될 때까지 자기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인생에는 적절한 쉼표가 필요한 법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을 멈추게 하고 굳어져 버린 생각의 족쇄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이용해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시도해보지 못한 것을 떠올리는 창조적인 시간을 보냅니다. 좀 더 색다른 방향으로 사고를 발전시켜 나가기도 하지요. 그러니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즐기고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 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삶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그 삶을 살아가는 나의 권한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채워넣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영원히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내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어 속도를 늦추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지워버려야 할 권태와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찬찬히 돌아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기쁨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만끽해 보세요.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긍정적으로 활용해 봅시다. 결국 당신은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진정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에겐 멈추어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무엇에든 푹 빠져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이든 사랑이든 취미활동이든 치열하게 몰입해본 경험은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니까요. 그러나 단 하나에만 몰두한 채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인생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위험도가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진리처럼 통하는 격언 중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넣지 말라 라는 말이 있지요. 하나의 주식에 모든 돈을 투자하면 전부 잃을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부모와 형제, 배우자, 자녀, 친구, 직업, 여가, 종교 등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다양한 투자처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애 주기에 따라 가장 관심을 쏟아야 하는 투자처도 달라집니다. 취업 후에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될 것이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육아에 많은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만약 평생 한 가지 일에만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인생의 다른 요소에 구멍이 생길 위험이 크고 그 한 가지를 잃게 됐을 때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대기업에 다니는 조르주는 매일 바쁜 일상을 쪼개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지친 얼굴로 카페에 들어와 이렇게 하소연하곤 하지요. 저는 매번 일정이 가득 차서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어요. 여가 활동을 할 시간은커녕 가족들과 보낼 시간도 없어요. 친구들도 거의 보지 못하죠. 게다가 어머니의 병문안 때문에 이틀에 한 번은 병원에 가야 합니다. 조르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군요. 힘들겠어요. 나는 그에게 인생의 각기 다른 영역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말해주었지요. 각각의 요소를 잘게 나누어 펼쳐놓고 관심사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보자 우리는 곧바로 조르주의 인생에서 일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모님 영역을 제외하면 다른 영역들은 거의 비중이 없었어요. 그림은 그가 말한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일을 위해 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사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었지요. 여러분도 많은 일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이리저리 애쓰다 지쳐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시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몇 가지 영역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르주의 상황에서 제가 걱정스러웠던 점은 각 영역의 크기가 균형이 맞지 않는 채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부인과 아이들에게 할당된 시간을 희생시켜 일 영역에 과도하게 시간을 쏟고 있었지요. 친구들을 거의 보지 못해 멀어지고 가족들의 불만은 점점 쌓여갔어요. 물론 그 외에 여가나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르주는 다른 영역의 크기를 키우는데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인생은 위험해집니다. 그가 거센 역풍을 경험한다면,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리가 위태로워지거나 심한 경우 해고라도 당하게 된다면 그는 분명 일 영역에 뚫려버린 커다란 구멍을 감당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다른 사건이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사라진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막 아이를 낳은 젊은 엄마의 삶에서 아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내내 아이가 인생의 모든 영역을 차지한다면 분명 나중에 아이가 자립하는 시기가 왔을 때 그녀는 견디기 힘들 정도의 상실감에 빠지게 되겠지요. 다시 조르주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가 직장을 찾은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일에만 과도하게 비중을 두고 산다면 나중에 위기를 겪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일 겁니다. 저는 이 각각의 영역의 적절한 비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것은 각 영역이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기가 힘들거든요. 대신 영역들의 비중이 끊임없이 움직이되 고정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하는 시간, 가족을 돌보는 시간, 친구를 보는 시간, 함께 혹은 같이 여가를 보내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삶의 모든 영역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주며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조르주처럼 표를 그려보라고 여러분에게도 권해주고 싶네요. 삶의 어떤 영역이 과도하게 크고 어떤 영역이 지나치게 미미한지 살펴보세요. 그러고는 인생의 관심사를 확장해 나가도록 합시다. 인생에는 언제든지 폭풍우가 내릴 수 있고 이에 맞서기 위해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예기치 못한 일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손을 놓아버리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일에서의 성공에 모든 것을 걸었을 때 우리가 잃게 되는 것들. 우리 주변에는 조르주처럼 일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에 몰두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로지 일에만 몰두할 때는 몇 가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첫째,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다가는 이내 방전이 되어버립니다. 흔히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한 가지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다가 어느 순간 회의를 느끼고 무력감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어느 시점에 연료가 모두 불타버려 더 이상 불이 붙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처럼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 버린 상태에서는 스스로를 다그쳐봤자 더욱 무기력해질 뿐입니다. 두 번째는 일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조르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안정적인 일만 반복하게 되어 일하는 재미를 잃어버리곤 하지요. 또 점점 내 자신에게 엄격해지고 소심하거나 융통성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보다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기를 바라는 현대사회에서 이 같은 방식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일에 대한 부담감이 가득한 상황에서는 그 일을 즐기지도 못하지요. 반대로 일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은 쉽게 소진되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자기 일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그만큼 성공에 다다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셋째로 오로지 일에만 몰두하는 일 중독이 당신의 자식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브라이언 로빈슨 교수는 일 중독자들의 자녀를 연구한 결과 일 중독자들의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보다 더욱 우울하고 불안하며 나중에 부모처럼 일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가 일을 자신의 인생에서 최우선에 둘수록 자신은 부모의 인정을 받기 위해 공부든 일이든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한 끝에 결국 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인생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일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배우자, 자녀, 친구, 때론 자신보다 일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여가나 휴일, 일상에서의 즐거움 등을 온전히 일을 위해 바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력이나 연봉, 매출 등의 측면에서는 매우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인생 전체를 바라볼 때에는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휴식을 미루지 마라. 바이올린을 보관할 때는 현을 느슨하게 풀어놓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줄을 맞춰놓은 채 보관하면 바이올린을 곧바로 사용하기에 조금은 편할지 몰라도 정확한 음을 유지하려면 다시 조여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매일 조금씩 더 조여나가다 보면 언젠가 현은 끊어지고 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쉴 때 쉬지 못하면 언젠가 방전되어 버립니다. 소크라테스는 한가로운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라고 말했고, 칸트는 노동 뒤의 휴식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순수한 기쁨이라며
휴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지요. 이처럼 휴식은 빈둥거리는 게으름이 아니라 창의력을 높이고 인생을 충만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편히 쉬는 일을 결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일을 즐겁게 하고 싶다면 일의 의미를 넓혀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직업이나 경력으로 직결된 작은 의미로만 생각할 때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일은 의미 없는 활동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초췌해질 정도로 몸을 혹사하거나 출근이 두려울 정도로 일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거나 단순히 버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스스로의 성장을 위한 모든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부담감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도전을 즐길 수 있으며 휴식조차 일의 중요한 일부가 됩니다. 독일의 어느 정신과 의사는 하던 일을 멈추거나 미룰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건강하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하나의 마라톤입니다. 폭발적인 힘을 대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가 지쳐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재미있게 달리기를 즐기고 꾸준하게 노력하고 여러 가지 균형을 이루며 달린다면 장거리 달리기도 어떻게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쉬어줄 때는 충분한 휴식을 주고 다시 일어나 우리 함께 힘내서 달려보도록 합시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